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원 분류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원 분류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도하시기 위한 참고서가 있잖아요. 그 참고서에 보면은 저는 이제 그 궁금했거든요. 선생님들은 뭘 보면서 애들을 가르칠까 이런 거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선생님들도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시는 책을 이제 옆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뭐 당연히 알 것 같은 내용들이 쭉 써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신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각 수준들을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거기다가 써놓은 거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교육 목표, 학습 목표 이런 거 쓰는 란이 있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면서 연구 수업이나 이럴 때 보시면은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평소에는 안 쓰시던 존댓말도 쓰시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이제 그 연구 수업을 교생 나가서 한번 해봤어요. 교생 나가서 이제 연구 수업 하는데 막 그 아무튼 수업 평가는 좋았는데 너무 너무 제 맘대로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수업 거의 제 맘대로 하잖아요. 그때는 뭐 이거보다 더 마음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교생이고 선생님 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시키니까 해야지 뭐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약간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오늘은 그 이원 분류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보시는 참고서 앞에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연구 수업 하실 때 칠판 앞에다가 맨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죠? 이렇게 딱 이게 딱 칠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딱 뭐라고 적어 놓으시죠? 여기다가 학습 목표 뭐뭐를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써 놓으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학습 목표를 꼭 쓰라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학습 목표 쓰시는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학습 목표를 반드시 쓰시더라고요. 수업 하실 때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별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저걸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시는 걸 보고 당연한 얘기를 왜 쓸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야기가 샜는데 이원 분류표 얘기를 했잖아요. 이원 분류표는 이원이라는 게 뭐죠? 이원 1원, 2원, 10원, 20원 그런 게 아니라 이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투 팩터. 두 가지의 팩터가 뭐죠, 여러분? 팩터를 이제 요인이라고도 하고 요소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투 팩터로 분류하는 표. 이원 분류표. 그래서 우리가 그 분산 분석이라는 거 할 때도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뭘로 구분을 하냐면 이쪽에는 내용이 들어가요. 내용이 들어가고 요 위에는 그 행동이 들어가요. 내용과 행동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이제 내용과 행동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원 분류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으로는 행동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 Y축으로는 보이시나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수업에서 배울 내용들을 왼쪽에 쭉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평가 시간이다. 그러면은 앞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우리가?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 그 다음에 심동적 영역의 교육 목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이다 했으면은 오른쪽으로는 그 수준이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지적 그 교육 목표를 세울 때
6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평가. 이렇게까지 6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만약에 인지적 그 교육 목표를 가르친다라고 다짐을 했으면 여기다가는 인지적 교육 목표를 적어 놓는 거죠. 인지적 교육 목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게 이제 내용에 들어가는 거고, 행동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지식, 인지적 그 교육 목표를 구성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이해,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지적 교육 목표를 실제로 세워볼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활동을 한다. 제가 그냥 그 인지적 교육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인지적 교육 목표를 세워봐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떤 학생들은 세울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세울 수 없겠죠.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학생들 수준도 다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수준까지, 이해 수준까지 요거를 딱딱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 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한테 인지적 교육 목표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딱 대답할 수 있겠죠. 인지적 교육 목표라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뭐 이 지식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6가지 단계 중에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지식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지식 수준. 지식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수준밖에 모른다. 이 학생은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학생을 조금 더 평가하고 싶어. 그래서 3단계 더 높은 걸 보고 싶으면은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지적 교육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에 적용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6살짜리 학생들한테 그 감각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아니지, 감각 교육 말고 동물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동물 이름들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 수 있을지 학습 목표를 인지적으로 정해봐라. 인지적 교육 목표를 정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거기서 그 학생이 실제로 교육 목표를 잘 정할 수도 있고 잘 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학생이 만약에 이것까지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종합해봐라. 네가 이 학생들 인지적 교육 목표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네가 잘 배우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육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한테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다 합쳐봐라. 그러면 인지적 교육 목표가 뭐다 하고 네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한국 대학 교육에서의 트렌드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많이 인용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성균관대에 나왔거든요. 성균관대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랑 같은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송중기가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뭐 송중기 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냥 되게 뭐 훈훈한 대학생 선배 오빠 같은 느낌.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1살인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근데 저 성균관대 나왔는데, 성균관대에 그 송중기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뭐죠? 그 성균관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 성균관 스캔들에 보면은 그 성균관이 뭐 하는 데죠? 유학을 배우는 데잖아요. 그 조선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특색 있게, 여러분 호서대 하면은 딱 뭐가 생각나세요? 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딱 생각하잖아요. I can, you can 막 다 하잖아요. 그걸 딱 생각하듯이 성균관 하면 뭐가 딱 생각나냐면 유학이 생각나죠. 그래서 저희는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이 체프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저희는 무조건 그걸 들어야 됐어요. 유학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동양사상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그 수업 첫 시간에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뭐 책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노제의 도덕경이었나? 노제의 도덕경을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한자로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오면은 무조건 다 A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책으로 거의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전부 한자로 써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A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학생들이 이제 다
교수님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걸 누가 외워오겠냐. 한자로 된 거 15장을 A4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이거를 다음 시간에 그 수업 듣는 사람이 70명이었는데 30명이 외워온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이 10페이지를 다 외운 거야. 그냥 한 번에 하고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수님이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그런 교육 목표는 그런 식의 교육이 대학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는 시험도 막 OX 문제나 막 단답형 문제를 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을 측정하기엔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할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롭게 대두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요런 그 이원 분류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시험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을 딱 알아내기에는 좋죠. 단순히 막 암기해가지고 답만 쓰고 이런 거보다는 이원 분류표에 의해서 점점 더 심화된 지식을 차례대로 나열해 놓고 그러면 네가 요 수식을 가지고 접목을 시킬 수 있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어?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이 요 문제 푼 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요런 단계에 따라서 잘 이 학생이 따라왔다면 좋은 점수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좋지 못한 점수를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역량 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런 자기 그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 또는 어디까지 배울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내가 익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표 그것을 우리가 이원 분류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학점에 민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알려주면 교수님 그걸 다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너무 시험 편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시험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시험이 공정한가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 정도 되셨죠? 3학년 수업 듣는 동안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면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2가지, 3가지 정도 말고는 기억이 안 나지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배웠던 게 뭐가 기억나냐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잘 없고 주로 저도 이제 교육심리를 배울 때 되게 재밌었는데 교육심리에서 배웠던 그 청년기의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알고서 막 친구들이랑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나는 거죠. 근데 막 시험 기간에 막 빽빽이 쓰면서 외웠던 거 특히나 저는 이제 그런 역사나 철학 쪽에 약한데 그 한국 그 교육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한국의 교육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역사를 배우는 건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딸딸딸 외워서 암기하고 막 베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서 시험 봐서 빗불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공부한 거 치고 점수를 잘 못 받긴 했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 지금 한국 교육사에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국자감, 성균관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그거 말고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는 대학에서 배워야만 아는 건가? 내가 그 전부터 알던 건가? 생각해보면 대부분 그 전부터 알던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딸딸딸 외워서 쓰는 시험 방식이 조금 효율성이 낮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더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대학 때 더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공개적으로 질문하셨어요. 제가 똑똑해 보여서 제가 잘하니까 그런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 앞에 있으니까 질문하신 거죠. 거기 학생 딱 집어가지고 이건 뭔가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제가 갑자기 시키면 막 긴장하고 당황하잖아요. 막 긴장하고 당황해가지고 막 어버버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틀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 당했죠. 뭐 망신 당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그랬는데, 그런 걸 겪고 나니까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정말 확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히 외웠던 거를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가 써서 단순히 이렇게 여기에 있던 걸 여기다 딱 얹어놓고 나오면서 다 까먹는 그런 시험 방식이 효율적이진 않구나 하는 것들을 대학에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시험보다는 그 반대, 많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배웠던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 독서 토론 동아리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실제로 뭐 좋은 학교를 다니건 안 좋은 학교를 다니건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저랑 이제 같이 그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 좋은 학교 다니는 분들도 많았어요. 막 서울대 법대 다니는 분도 있고, 뭐 막 좋은데 법대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뭐 저도 있었고, 근데 또 반면에 그 대학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되게 유의미하고 좋은 토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 머릿속으로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이원 인지적 교육 목표 6단계 말해봐 이러면은 지식, 이해, 행동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이 인지적 교육 목표라는 게 뭔가 쭉 얘기하면서, 뭐 인지적 교육 목표라는 게 이렇게 단계가 있고, 이 단계를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계를 점프해서도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딱 듣자마자 지식 단계 건너뛰고 이해를 바로 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적용과 분석 종합이 꼭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높이 다다음 단계까지 딱 점프해서 올라갔다가 한 칸 내려와서 배우고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꼭 이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지적 교육 목표, 정의적 교육 목표, 심동적 교육 목표는 다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치느냐, 거기서 이제 어떤 식의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배운 학생들의 수준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뭘 작성해야 된다? 이원 분류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원 분류표는 어떻게 생겼다? 밑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내용,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 어떤 지식, 여기는 어떤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호서대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호서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뭐 교육 목표도 있을 거고, 뭐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있을 거고, 여기는 뭐 채플 같은 대학의 특징이 있을 거고,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는 지식, 이해, 뭐 쭉 있겠죠. 적용, 분석, 뭐 종합 평가 이렇게 쭉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호서대 채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는지를 보려면 실제로 채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채플에 대해서 평가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막 채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채플을 되게 잘하는 거죠. 채플에 대해서 평가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번 주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인스타 라이브 때 공지 드렸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그 수업 시작하는 시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시간은 9시 30분 수업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9시 30분부터 9시 35분까지 카카오톡 채팅방에, 오픈 채팅방에 자기 이름이랑 학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1시 반에 하는 학생들은 11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 오픈 카톡 채팅방에다가 자기 학번이랑 이름 쓰고 인스타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스타 라이브는 짧게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강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